네, 중국이 올해 5%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죠. 지난달 24일엔 중앙은행이 나섰고 8일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12일엔 란푸안 재정부장이 직접 나섭니다. 투자자들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데 재정부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급변하는 중국 증시의 향방까지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영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중국 증시 한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었는데 지난달 후반쯤부터인가요?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이신 찐링, 요즘 최근 시장 분위기, 그동안 흐름과 연계하면 좀 어떻습니까?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7일이잖아요. 예. 국경절 전후로 나누면 흐름이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9월 24일 금융당국의 기자회견 그날부터 국경절 직전까지는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불문하고 상승폭은 좀 다르지만 매일 동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급등. 국경절 연휴는 홍콩은 10월 1일만 휴장이고 중국 증시는 1일부터 7일까지 휴장이라서 국경절 연휴 휴장의 이런 차이, 그리고 중국과 홍콩 증시 투자자 구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경절 지난 후에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8일이랑 9일이 좀 엇갈렸고 10월 10일 오늘은 상승폭은 다르지만 대체로 중국이랑 홍콩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네. 여기 조금 더 붙이면요. 네. 지금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 이제 기관들은 대부분 중국 주식을 공매도 해왔습니다. 공매도를 해왔다. 예, 그래서 이 매물 공백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요. 예.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과정에 이 공매도를 청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급등이 계속 가느냐와 관련해서는 월가 쪽에서는 좀 시각이 좀 나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월가 쪽에서 볼 때는 현재 상황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대 심리에 따라서 움직였던 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줘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경제 대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조여왔던 IT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민영 기업들 이런 규제 부분들을 조금 풀어준 정도지 이전으로 완전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좀 평가를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중국 증시 예전에 중학개미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다가 뭐 중국 증시가 잠들었나 할 정도로 관심권에서 멀어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르니까 이제 우리 한국 투자자도 야, 중국 증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주식 이제 뭐 다 팔고 빨리 더 나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엇갈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국 본토 상하이 선전과 홍콩 증시가 원래 조금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대체로 흐름은 비슷하지만 4년 전부터 좀 차별화되는 현상이 좀 심하기 시작했는데 예. 중국 증시는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3년 가까이 하락했지만 홍콩은 그거보다 1년 앞선 2021년 초부터 한 지금까지 4년 가까이 하락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중국이 고성장 시대는 홍콩이든 중국이든 대체로 중국 경기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서 대충 같이 움직였는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대중 제재라든지 그리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그동안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은 좀 보수적이고 신중한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국경절 연휴의 그런 시차 그리고 중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중국 현지 투자자가 대부분이고 기관 플러스 개인. 그래서 전체 시총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5%? 하지만 지금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대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근데 홍콩은 그거보다 더 높은 한 40%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방금 조 소장님 말씀하신 국경절 전과 국경절 중간에 글로벌 IB들이 미처 반응하지 못했고 그동안 장기간 공매도나 매도 추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현지에는 국경절 때 쉬면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매번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15년 급등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전에 급등할 때는 항상 바닥치고 급등할 때는 글로벌 IB들이 가장 그 큰 폭을 먹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번에 급등할 때는 글로벌 IB들은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그거를 역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바닥치고 급등한 그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급등폭이 가장 컸잖아요. 네. 그거를 주로 중국 현지 기관들이 먹었다라고 그냥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9월 24일이라는 게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잇따라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했고 지난달 8일에는 국가개발경제위원회. 야, 지금 중국이 잇따라 이런 경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느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중국 정부 특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를 총재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보고를 받기에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더 악화된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가장 낮은 85선까지 아예 꽁꽁 얼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현재는 4%대까지 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2018년도에는 5만 개 스타트 기업들이 중국에서 새로 생기면서 많은 그 일자리를 창출해 줬는데 올해 1월부터 8월 달까지는 무려 260개밖에 창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중국 안에는 위안화라든지 달러와 관련된 자금 조달이 모두 막힌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 소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디플레이션을 좀 탈출하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거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는 한 57조 원 정도 자금을 쓰겠다. 그리고 증권회사, 펀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95조 원 정도 유동성 공급을 해주겠다. 총 195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제 증시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로 했는데 중국 증시를 저는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뭐 각종 증시 안전기금이라든지 유동성 보완 제도들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고요.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 되는 형태가 계속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목표는 크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 유동성 확대 대책을 얘기했는데 지난 8월에는 발개위라고 우리가 그러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뭔가 경기부양책 내놓는다고 하니까 쫑긋하고 이게 관심을 기울였잖아요. 그런데 뭐 보니까 막상 뭐 알맹이가 없다,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어떤 대책이 나왔길래 또는 투자자들은 어떤 대책을 기대했길래 그렇게 실망을 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에 비해서 저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명확히 알고 가야 할 점이 발개위는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기관보다는 전체적인 거시경제나 국가발전의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각 부처 간의 조율을 하고 이런 부처입니다. 발개위는? 하지만 9월 24일은 인민은행장, 금융감독관리 총국 국장, 증감위 주석. 그러니까 각각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금융감독관리 총국은 전체적인 금융정책, 그리고 증감위 주석은 증시를 어떻게 안정시키는. 근데 그때는 하나하나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지만 그리고 10월 8일에는 그 기자회견이 진행됐지만 10월 6일에 예고됐잖아요. 10월 8일 그 기자회견 명칭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패키지 증량 정책의 시스템적 구체화로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색 지속 호전 착실히 추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그동안 중국 증시가 3, 4년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10월 8일에 발개위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들떠 있었지만 그리고 어제 예고된 그 10월 12일에 재정부 부장이잖아요. 재정부장 기자회견. 네, 구체적인 재정 정책은 재정부 부장이 발표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언론에서 뭐 중국 정부 부처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것만 듣고 썰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해당 정책을 발표하는 부처 누가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지 그리고 타이밍상 9월 24일에 통화 정책은 예를 들어 지준율 인하라든지 부동산 금리 대출 인하 그리고 그 주택 구매 시 최저 계약금 비율 인하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그 금융사 인민은행이 대출 담보로 금융사들에게 자금을 줘서 총 5천억 yuan 자금을 투입한다. 근데 그거는 다 구체적인 정책인데 그러면
구체적인 통화 정책이 나왔는데 10월 8일에 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시간 관계로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네, 어렵겠지만 또 지금 당장의 증시 안정화라든지 경기 부양 외에도 올해가 2024년이에요. 네. 그러면 14.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5년까지예요. 그럼 내년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14.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예요. 네. 그러면 즉 15.5개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거를 거기로 과도하는 첫 해이기도 해요, 내년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물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1, 2분기에 비해서 3, 4분기 경기는 확실히 하강될 거예요. 3분기는 뭐 4%까지 네, 떨어진다는 다음 거예요. 주 10월 18일에 그 3분기 GDP 성장률 발표되고요. 당장의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의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고 그리고 14.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내년 그리고 그 후로 과도하는 그 정치 차원에서도 고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조금 여기서 덧붙이면요. 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25개 부처 중에서 서열을 따지면 22,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그래서 발전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열 5위 정도 되는 엄청난 부서거든요. 예. 이 부서장이 나와서 직접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니까 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 맹탕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여기에 재정 정책이 빠지다 보니까 예. 타피오카 빠진 그 버블티처럼 아무 그 맹탕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정부장이 이번에 이제 12일 날. 하도 욕을 먹으니까 원래 그 계획이 없었던 걸 이제 갑자기 12일로 이제 앞당겨서 그런 이야기를 거였어요? 하기로 됐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이 원하는 2조 내지 3조 위엔 정도의 엄청난 그 재정 정책을 발표를 해야지만 시장의 기대를 좀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12일 내일 모레네요. 이제 재정부장이 뭐 어떤 내용이 시장에서 뭐 특별 국채를 아까 1조, 2조 위안을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뭔가 인프라 투자한다 그런 예상들 기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저는 과감한 부양책보다는 상반기에 비해서 좀 뭐 적자율을 조금 조율하든지 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특별 채권을 뭐 규모를 늘리다든지 좀 수위 조절식의 재정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친니 연구원 말씀이 맞는데요. 네. 현재 중국의 재정부에 이제 기대하는 거는 한 최소 2조 위엔의 재정 자극 정책을 이제 출동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 중에 1조 위엔은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소비 쿠폰. 예, 그리고 SOC 사업에 투자를 하는 쪽, 그리고 이제 나머지 1조는 지방 정부의 부실 채권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 1조 정도라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재정부장이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3%인 그 경계선을 이제 조금 좀 이번에는 좀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없다면은 뭐 시장에 충격은 좀 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시장은 또 실망한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목표치가 지금 3%인데 좀 채권을 더 발행할 테니 좀 올리자 이렇게 나오면 시장은 좀 호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다는데 지금 증시 동향을 보면 재정부장이 과연 12일 날 어떤 발표를 할지 모릅니다만 그 영향으로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장의 기본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조금 그렇게 탄력을 못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 찔링 저는 한 1, 2, 3, 3단계를 보고 있는데요. 예. 1단계는 방금 말씀하신 9월 24일부터 국경절 직전까지 거의 상해 종합지수가 20%대 급등했고 1단계는 경기보다는 순전히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집중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책에 따른 양대 효과 때문에 급등했고요. 저는 이거를 1단계의 폭등은 이미 일단락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2단계는 8, 9, 10일 오늘까지 보면 예.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중간에 마감은 오르지만 중간에 조금 그 상승폭이 변화됐다가 네. 2단계는 10월 12일 토요일이잖아요. 그 정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숨고르기나 관망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랑 홍콩 증시가 오전장 마감을 보면 중국 증시는 2%대 올랐고 홍콩은 4%대 올랐는데요. 네. 결과만 보면 올랐는데 사실 중국 현지 기관이랑 개인 투자 따지고 보면 오늘 기관은 팔았어요. 근데 개인이 샀어요. 국경절 개인들이? 기간 동안 신규 개설한 청년들이 많았고요. 쉬는 때 국경절 연휴에
젊은 층들이 새로운 네. 증권 계좌를 많이 개설했어요. 국경제 연휴인데도 많은 중국 증권사가 문을 열었습니까? 증권회사들이?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예전이랑 달리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그동안 20, 30년 동안 주로 중장년층들이 주로 주식에 막 충성하면서 투자해왔는데 이번에는 국경절 연휴인데도 증권사 저희 상해 있는 증권사 친구도 그냥 연휴인데도 회사 와서 출근을 한 거예요. 계좌 개설 요청이 네. 많으니까. 근데 이번 특징은 중장년보다는 90년대생, 00년생이 많았다. 네, 지금까지 주식 투자 경험이 제로인. 그래서 그런 신고 계좌 개설들이 어제 오늘부터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개인 신규 투자자는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정작 국경절 전에 급등한 걸 먹은 기관들은 지금 살짝 팔고 네, 있어요. 네. 어느 나라나 이 개미들이 막 달라붙으면 그래서 이게 2단계고 3단계는 또 다시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역시 이번에 대책이 나온 후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에 경기가 좀 안정화되냐 안 되냐 다시 기본적인 펀더멘털로 돌아간다. 그래서 저는 1, 2, 3단계로 나눠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찔링 투자자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 대책이 근본적으로 경기가 과연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다.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의 딜레마가 지금 부동산 침체 아닙니까? 뭔가 이 경기 부양책도 그런 걸 좀 살려보기 위해서 할 텐데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부동산 시장 조금 살아날 기미가 좀 보입니까? 현 단계에서 중국 경제 최대 암은 주택 과잉 공급 문제가 됩니다. 과잉 공급. 현재 중국 정부는 빈집이 9천만 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9천만 채가 비어 있다. 예, 그러면 일본 인구가 다 들어가도 남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3선 이하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650개 도시 중에 600개가 3선 이하 도시들인데요. 이거는 전혀 해결 사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아니? 3선 이하 도시들 보면 한 60%가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공장이 폐쇄되면서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현재 그 노후화된 주택들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게 슬림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 주택들을 다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저임금의 근로자들, 특히 교사라든지 의료 종사자들한테 네. 분양을 한다든지 싸게 네. 공급해 주는 정책인데 이 정책도 실제 슬림화되다 보니까 누구도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영원히 해결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 빈집들이 뭐 전국에 걸쳐서 9천만 채. 뭐 워낙에 중국이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절대 다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국 경제를 억누르는 지금 걸림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아까 우리 조영창 소장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투자은행도 있고 아니다. 이거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다. 대체로 어느 쪽에 조금 전망들이 많은 편입니까 지금?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뭐 크레딧 스위스, HSBC를 보면 그냥 9월 24일 간단히 말하면 24일부터 며칠 동안 급등하고 나서 은근슬쩍 다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어요. 상향 조정했어요. 네,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국경절 지나고 나서 또 등락이 좀 엇갈리니까 또 살짝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할 수 있지만 네. 중국 정부가 추후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으면 추가로 뭐 10%, 15%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한국 분들이 그 글로벌 IB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것 같은데요. 물론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네. 그냥 그분들도 그냥 직장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거의 이름 꼽을 만한 나라는 부동산이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중국 경제나 부동산을 바라볼 때 네. 항상 아마 앵커님도 지겨울 거예요. 항상 부동산 얘기하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대부분 그 출연자들은 비슷한 답을 하고 근데 네. 저는 어떻게 봐요? 저는 코로나 이후부터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어떻게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3, 4선 도시 통계도 집계하기 어려운 그 어마어마한 재고는 문제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중국 부동산을 볼 때 조금 변증법적으로 봐야 하지 않냐. 어떻게? 물론 변증법적으로요. 변증법적으로? 왜냐하면
2016년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의식하고 조금씩 거품을 빼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너무 과도하게 둔화됐기 때문에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근데 매월마다 경제 지표를 보면 그게 실감이 안 되겠지만 2022년 10월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계획 그 24 당대회 보고서에 2035년까지 중국 경제와 각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그게 명시됐는데 부동산은 사실 그냥 건강하고 안정화. 건강하게 안정화한다. 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지만 그 시간은 다르지만 중국이 80년대부터 2015년, 6년까지 한 30년 동안 중국 경제나 산업이 발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이 짊어야 할 사명은 이미 끝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 정부가 항상 지금 한국 산업이랑 겹치는 것도 조선도 중국이 앞으로 콱콱 진입하고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관련 뭐 풍력, 첨단 장비,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 빼고 성숙 공정. 그러니까 지금 2035년까지 중국 정부가 산업 구조상 물론 다 달성하는 건 아니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동안 30년 동안 부동산의 그런 역할이랑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그 대신 좀 더 전략적인 신흥 산업을 이제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물론 부동산이 소비랑도 관련되고 철강, 시멘트, 뭐 화학, 뭐 가전 소비랑 다 관련되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물론 그렇군요. 그동안에 중국 경제 상승을 견인차 역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조금 안정시켜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둔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은 대출. 네, 그렇습니다. 과연 중국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워낙에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 관점에서 중국 경제 향방을 봤습니다만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했고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니까 뭐 글로벌 자금들이 혹시 이제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내리면 금리가 미국 연준이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리면 그 자금이 일부가 이제 신흥국으로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할 것이다. 이동할 때 중국이 가장 돈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실제 그럴까요? 네, 어제 방송 출연하기 전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관 투자가 서베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그 자산 배분과 관련된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움직인가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요. 보면은 현재 그 위험 자산 축소 움직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 대선에 따른 그 불확실성도 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험 자산을 좀 줄이되 금이라든지 그리고 무국적 통화라든지 그리고 그 상품 쪽에 투자 비중을 높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ETF 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ETF 쪽에? 그 ETF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국 비중을 무려 10% 이상 높인 기관 추천하는 데가 상당히 많았고요. 나머지 지역의 ETF를 줄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 ETF와 관련된 주가 상승 흐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캐치한 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이 정도 만약에 시장 충격을 준다면 최소 15에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나머지 기관들 같은 경우 여전히 중국 정부가 재정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그 2조 위엔을 투자하더라도 실제 1조 위엔만 소비에 쓰는데 그러면 2008년도 그 4조 위엔 당시에 GDP 대비 12%의 돈을 썼는데 지금은 0.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내년에는 이 1조 위엔이 투자되더라도 0.2%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5조 위엔씩 계속 그 퍼부어야지만 중국 경제가 5%대까지 성장이 가능한데 그거는 중국 정부가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올해 성장률도 지금 5% 안팎이라고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연달아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 여러 기관들이 했겠지만 세계은행은 4.3%로 봤더라고요. 올해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러면 좀 세계은행은 일단 경기 부양책을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다시 큰 폭으로 5%까지 다시 올라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올해 3월에 열린 정부 공작
보고에서 제시한 올해 목표치가 5% 내외예요. 5%. 5%가 아니라 5% 내외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4% 후반대에서 5% 초반대. 근데 올해 1분기 중국 성장률이 5.3%, 2분기가 4.7%, 그러면 상반기 합산하면 5%. 근데 7, 8, 9월 경제 지표를 보면 분명히 대부분 지표는 2분기보다 하락했어요. 그러면 3, 4분기는 사실 4% 후반까지 채울 수 있어도 땡큐. 그래서 올해는 5% 물론 9월 24일이랑 10월 8일 그 중국 부처에서 개최할 때는 중국은 올해 경제 사회 발전 목표치를 달성할 자신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중국 현지 기관도 올해는 한 4% 후반대,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연말 연초에 또 추가적인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중국 경제 성장 옛날에 8% 깨질 때 사람들이 와 한 것처럼 익숙해요, 왜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와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점진 그리고 지금 세계은행이든 IMF든 올해 발표한 그 성장률을 보면 지금 중국이 올해 IMF 발표치는 5%고 인도는 7%예요. 예. 그리고 내년이 IMF 전망치가 중국 4.5, 인도 6.5. 그 외 나라는 거의 다 1%에서 2%대예요. 그리고 방금 저 1분만 해도 될까요? 네. 그 미 연준이 9월 18일에 그 기준금리 인하한 후에도 그리고 9월 24일 중국 금융당국이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일부 중국 관련 ETF 흐름 변화 있지만 제가 주목한 거는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왔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하지만 네. 9월 24일에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도 증시를 보면 9월 25일까지 계속 미국 증시랑 같이 오르면서 인도 증시만 9월 26일에 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 증시든 국경절 후에는 좀 관망 분위기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글로벌 투자 자금이 뭔가 지켜보면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직 중국으로 확 몰리는 건 아니다. 자, 우리 이제 좀 중학개미들 마지막으로 좀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워낙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실망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중국 증시 비중을 높여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동안 평가손이 많았던 분들 이제 중국 증시를 떠나는 기회로 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투자자들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경제 펀더멘털이 회복이 돼서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현재는 기대 심리에 대해서 움직였던 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재정 정책에 따라서 주가도 많은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소비 쿠폰 발행이라든지 가전이나 자동차 관련해서 교체 시에 보조금을 정책을 쓴다면은 아무래도 자원주라든지 주류, 뭐 고급 브랜드 쪽이 좀 유명해 보이고요. 예. 또 적극적으로 SOC 사업을 투자를 한다면은 뭐 석유, 화학이라든지 구려 같은 상품 가격도 투자 대안이 되고요. 그렇지만 많은 그 투자 위험이 있다 그러면 국제 투자은행들이 이제 ETF를 조금씩 사기 시작하니까요. 예. ETF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찔님께 마지막 질문 잠깐 들으면 뭐 좀 유망한 업종이라든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걸 좀 한번 소개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짧게?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은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야 그게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역시 정책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민은행이 금융사를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융주, 그러니까 금융 산업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정책 효과. 단기적으로는 금융주,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에 급등할 때 급등폭이 가장 컸던 반도체나 AI 역시 중장기적인 전략적 신흥산업. 네, 알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경제 향방 증시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